안녕하세요. 두 번째 과목 CS 전략론 고객 만족 혁신 전략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고객 욕구 분석 파트부터 들어갈게요. 이제 고객 욕구 발생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고객의 욕구의 발생은 이상적인 상황과 현재 상황의 차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게 욕구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기업에서는 고객의 이러한 그 욕구를 분석해서 고객 욕구에 만족하는 제품을 마케팅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고객의 욕구의 형태의 분류를 좀 먼저 살펴볼게요. 실용적, 기능적 욕구가 있고요. 욕구의 세 가지. 그 다음에 사회적, 상징적, 그 다음에 경험적 욕구.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실용적 욕구 같은 경우는 실용적이다, 기능적이다. 이 욕구는 삶의 일부분이 편해지기를 기대하면서 물건을 구입하는 거. 이 부분에서 고객 욕구를 만족시켜주기 위한 기업의 마케팅이 있겠죠. 그죠? 제품과 마케팅. 그 다음에 사회적, 상식적 욕구 같은 경우는 남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싶은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거. 특히 좀 고가의 제품. 그죠? 경험적 욕구 같은 경우는 인생이나 개인적 인생에서 쾌락이나 즐거움을 추구하고 싶은 욕구. 조금 더 이제 즐겁게 살고 싶다. 좀 더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고 싶다. 그런 부분에 대한 욕구 충족으로 마케팅을 진행하면 되겠죠. 그래서 마케팅 전략의 한 방법으로 고객의 어떤 욕구를 채워가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고객 심리 응용인데요. 일반적으로 저러한 욕구의 어떤 심리를 이용해서 기업에서는 마케팅을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와 관련된 효과들이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 효과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우리 자동차 생각해 보시면 자동차를 구매할 때 가장 상급이랑 가장 경차, 그 다음에 대형차, 그 다음에 중형 있잖아요. 근데 기업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매출이 가장 높은 차가 중형이에요. 일반적으로 고객이 소비자가 선택할 때 가장 비싼 거, 가장 싼 것보다는 중간의 것을 선택할 확률이 높다. 이게 보통은 이제 타협 효과라고 하긴 하거든요. 타협 효과. 그래서 기존 브랜드보다 상대적으로 열등한 신규 브랜드가 추가될 경우에 기존 브랜드를 선택할 확률이 높아지는 현상. 이걸 갖다가 유인 효과라고 하고요. 방금 설명했던 부분은 이제 타협 효과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보시면 되고요. 종류로는 비슷한 종류로 타협 범주화 효과가 있습니다. 타협 효과는 두 개의 속성 중에 어느 것이 중요한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을 때 양 속성을 결합한 듯한 그래서 준중형을 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보이는 대안을 선택하는 경향이 높더라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는 최고가와 최저가의 중간에서 구매하는 경향이 높고요. 기업에서는 주력 브랜드를 중간 정도 가격대에 판매하는 경우가 많더라. 주력하는 브랜드도 중간 정도의 브랜드를 주력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타협 효과는 시험 문제 잘 나오는 문제니까 기억하시고요. 유인 효과 같은 경우도 개념이 시험 문제 잘 나와요. 개념. 그다음에 스놉, 속물 효과 같은 경우는 다수의 사람들이 구매하는 제품을 구매하지 않는 희소성이 있는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 행태라고 보시면 돼요. 제품이 폭넓게 유행하여 대중화되면서 더 이상 그 상품을 구매하지 않는 현상을 여기 우리가 스놉 현상이라고 한다. 그래서 명품 효과나 백로 효과라고도 불립니다. 반업 효과는 포로 효과라고도 하고요. 우리가 혈액형 마케팅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격이나 심리적 특성을 자신만의 특성으로 여기는 심리적 경향. 그래서 혈액형 마케팅이 대표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레트로 마케팅은 앞에서 했죠. 그죠? 지난 시간에 문제로 풀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패스하겠습니다. 대표적인 마케팅으로 키덜트 마케팅도 있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분수 효과 같은 경우는 샤워 효과의 반대 개념이에요. 아래층부터 방문해서 위로 올라가서 내려오게끔 만드는 거. 그래서 아래층 방문한 소비자를 위층으로 올리면서 소비를 유도하는 게 특히 백화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백화점 매장이나 화장품 매장이나 백화점의 식품 매장이나 화장품은 그 다음에 자파 매장은 1층 아래에 배치해 놓잖아요. 그죠? 위에서부터 올라가서 내려오면서 쇼핑을 하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자이가르닉 효과 같은 경우는 미완성 과제에 대한 기억이 더 오래 남는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티저 광고를 하죠. 그죠? 그러니까 드라마 같은 경우에 끝나고 난 다음에 무엇을 보여준다? 예고편을 보여주면서
자극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항상 끝나는 시점이 뭐죠? 결정적인 순간에 끝나죠. 그죠? 그래서 조금 잔상이 남게끔 만들어주는 거. 그런 걸 가지고 자이가르닉 법칙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배불련 효과 같은 경우는 이게 가시욕이라고 보시면 돼요. 부유층이나 상류층의 소비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소비 행태인데 가격이 상승하면 하는 대로 수요가 줄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이다. 이걸 배불런 효과라고 한다. 밴드웨건 효과 같은 경우는 타인의 소비 성향을 따라가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뭐 편승 효과라고도 합니다. 그죠? 시청률이 높은 인기 연예인의 의류를 사람들이 다 따라 입는 거, 이런 예시가 있죠. 그죠? 이런 것들. 액세서리나 헤어스타일이 유행하는 현상, 이런 것들을 갖다가 밴드웨건이라고 한다. 보시면 되고요. 디두러 효과 같은 경우는 하나의 물건을 구입하고 난 다음에 스마트폰 하나 구입하고 난 다음에 워치 구입하고 패드 구입하고 관련된 제품을 전체적으로 다 구매하는 현상, 이런 걸 가지고 디두러 효과라고 합니다. 그리고 학증 편향 같은 경우는 영국의 런던 대학의 인지심리학자 왓슨이 처음 사용한 용어긴 해요. 원래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신념을 확인하려는 경향성으로 선택적으로 보고 듣고 믿는 심리 현상. 그러니까 본인의 심리 현상에 따라서 신념에 따라서 선택해서 보고 듣고 하는 심리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곡이 생기는 거죠. 그죠? 학증 편향. MVC 마케팅 같은 경우는 이제 스포츠 마케팅 전략의 한 방식이에요. 공식 스폰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에게 마치 공식 스포츠인 것처럼 위장하여서 홍보하는 전략이라고 보면 돼요. 위장하니까 MVC죠. 그죠? 그래서 월드컵이나 올림픽에서 축구하는 선수들한테 신발을 신겨서 뛰게끔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이 거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언택트 마케팅 같은 경우는 고객과 마주하지 않고 서비스와 상품 등을 판매하는 비대면 마케팅입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형태로 정보를 제공하는 마케팅이 언택트 마케팅이다. 그래서 예제 한번 풀어볼게요. 보기를 보시면 너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땡땡땡 폴더폰 구매했다면서 사용해보니까 어때? 라고 했죠. 영희가 우선 화면은 넓고 인터페이스가 간편해 정말 대만족이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철수가 땡땡땡 폴더폰이랑 연관해서 다른 상품들도 같이 출시되었다는데 라고 하죠. 그래서 영희가 맞아 스마트워치 VR 기기도 같이 출시되었는데 이번 시리즈 슬로건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패키지로 구매했대요. 해당하는 것은 디두러 효과 5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관여도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소비자 행동 분석 파트에 이제 관여도라는 거는 물건을 살 때 관심을 기울이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고가, 비싸면 비쌀수록 우리는 뭐다? 정보를 더 탐색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게 관여도가 높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소비자의 의사결정 과정, 정보 처리 과정, 태도 형성 및 변화에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 뭐다? 관여도다. 그래서 주어진 상황의 특성 대상에 대한 개인의 중요성, 지각 정도 또는 관심도를 관여도라고 합니다. 관여도는 고관여도, 저관여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고관여도 같은 경우는 소비자가 좀 높은 관심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거. 이때는 잘못 내렸을 때는 뭐가 생긴다? 위험이 높겠죠. 그죠? 저관여도 같은 경우는 자아 개념이나 자아 가치와는 무관하게 구매행위가 일어나는 거.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일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관심도가 낮으면서 구매 결정을 잘못하더라도 뭐다? 지각될 위험이 거의 없는 경우를 저관여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고를 할 때 기업에서 고관여도 제품과 저관여도 제품을 광고를 좀 다르게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광고 전략이 고관여도 제품 같은 경우는 중심 단서, 중심 경로를 통하여 태도 변화를 일으키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중심 단서를 어떻게 주느냐 하면 제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 비싼 거니까. 그죠? 그 다음에 혜택 강조, 차별점을 강조한다. 그래서 광고 캠페인을 개발해야 되고요. 매체 선정 시에 인쇄 매체를 많이 이용하는 게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저관여도 같은 경우는 주변 단서, 주변 경로를 이용해요. 여기는 중심 경로를 이용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중심이고 여기는 주변입니다. 통해서 태도 변화를 일으키게 해요. 그래서 주변 단서를 광고 모델의 매력도, 그러니까 라면 광고에 굉장히 인기 있는 그렇다고 해서 최가 상급은 아니더라도 인기 있는 뭐 개그맨을 한다라든가 유쾌하고 상쾌하게, 그죠? 그 다음에 아름다운 배경이나 흥겨운 음악. 그래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도구의 개발과 소구가 필요하고요. 가능한 짧고 강렬한 메시지로 방송 광고가 바람직한 경우이다. 그래서 고관여도에 따라서 저관여도에 따라서 뭐 어떻다? 광고 매체 선정이 좀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고관여도의 중심 단서가 아닌 것선에서 나오겠죠.
저간여도의 주변 단서가 아닌 것선에서 시험 문제 나오겠죠.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간여도와 저간여도의 비교를 한번 볼게요. 고간여도 같은 경우는 목표 지향적인 정보 처리자예요. 능동적으로 이제 수신하죠. 그죠? 그에 비해서 저간여도는 주어진 대로 정보를 수용한다. 그래서 수동적이다. 그다음에 고간여도는 정보 탐색자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구매에 앞서서 상표들을 먼저 평가하고요. 그다음에 제품이 소비자의 자아 이미지에 중요해요. 라이프 스타일이 소비자 행동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그리고 집단과 규범의 가치는 제품 구매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게 고간여도의 관점이고요. 저간여도 같은 경우는 정보 수용자 역할이에요. 능동적이니까. 소비자는 우선 구매하고 상표 평가는 구매 후에 하는 경향이 많더라. 그 다음에 제품이 소비자의 자아 이미지와 중요하지 않고 라이프 스타일, 소비자 행동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리고 집단과 규범의 가치는 제품 구매에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조금 상반되는 그죠? 그래서 각각의 고간여도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가장 많이 섞이는 게 이거겠죠. 그죠? 요 문장도 섞일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체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제품에 관한 소비자 관여 수준에 따른 유형 중 고관여도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는 것. 그죠? 고관여도가 아닌 걸 찾아야 돼요. 정보 탐색사이다. 목표 지향적인 정보 처리다. 우선 구매하며 상표 평가는 구매 후에 일어나나요? 그죠? 이 문장 체크해 드렸던 문장이죠. 체크하시고요.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소비자를 분석할 때 분석하는 방법이 기준이 하나일 때가 있고요. 기준이 여러 개가 있을 때도 있어요. 단일 기준인 경우에는 상품에 의한 세분화, 연령, 지역, 구매액에 따라서 우리가 세분화하는 방법이고요. 다 기준은 앞에서 한번 봤죠. 그죠? RFM에 의한 분석 세 가지죠. 그죠? 그 다음에 CLV에 대한 검색 한 문장 지워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객 평생 가치와 REM이 아니고 RFM입니다. RFM 같은 경우는 최근에 얼마나 자주, 돈을 얼마나, 지갑 점유율을 얼마나 이 세 가지 조건에 따라서 분석하는 거다 해서 2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고객 평생 가치를 살펴볼게요. 고객 평생 가치는 약자를 CLV를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LTV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CLV는 커스터머 라이프 밸류, 고객 커스터머 타임, 라이프 타임이 들어가요. 라이프 타임 들어가서 T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고요. 여기에는 그냥 라이프 타임의 L을 가져가서 CLV, 여기는 라이프 타임 중에 T를 가서 LTV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자는 똑같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LTV 같은 경우는 기업과 거래하는 기간 동안에 고객에게서 얻을 수 있는 수익 또는 손실 전체를 갖다가 우리가 고객 평생 가치라고 한다. 요거 정의 기억하시고요. 밑에 이 문장도 기억하셔야 돼요. 한 고객으로부터 발생되는 모든 미래 수익에 대한 현재 가치를 우리가 고객 평생 가치라고 한다. 정의 기억하시고요. 고객 가치를 파악하기 위한 고려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내 볼 수 있는데 초창기에 많이 나왔던 문제. 활동 고객은 모두 몇 명인가? 고객 1인당 수익이 얼마나 되는가? 고객 1인 유지 비율이 얼마인가? 고객 1인당 수익 증가율은 얼마인가? 이 고객이 신규 고객 증가율은 얼마인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해당되지 않는 것은 기존 고객의 신규 소개 비율이라고 나왔던 지문이 있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RFM 분석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냥 구매 시점이죠. 그죠? 고객이 언제 제품을 구매하였는지, F 얼마나 자주 구매했는지, 구입할 때 구매 금액은 얼마를 썼는지 이 세 가지 등급에 따라서 분석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RFM 분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어서 이제 고객 경험 관리 부분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CRM을 앞에서 배웠습니다. 그죠? CRM. 이제 CRM에 조금 대비되는 이제 이론이긴 한데 마케팅 기법이에요. 최근에는 고객 경험을 관리해라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죠. 그죠?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경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프로세스. 요 문장이 시험 문제 고객 경험 관리 찾는 문제로 자주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프로세스를 우리는 고객 경험 관리라고 한다. 보시면 되고요. 기업이 고객의 제품 탐색에서 구매 사용 단계, 구매하고 사용하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전 과정을 분석하고 개선을 통하여 긍정적인 고객 경험을 창출하는 게 뭐다? 고객 경험 관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RM과 CEM의 차이가 시험 문제에 간혹 잘 나옵니다. 두 가지의 차이점이 CRM은 제가 강조를 많이 했죠. 기존 고객이 우선이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CEM 같은 경우는 기존 고객을
고객을 찾는 게 아니라 기존 고객도 중요하지만 신규 고객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고객 중심적이다. 고객이 있는 곳에 먼저 나간다 이거예요. 근데 CRM 같은 경우는 거래가 한 번 있어야지 고객의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다. 그래서 내부 지향적인 관점이고 운영 지향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CRM은 교차 판매가 목적이에요. 그죠? 그래서 기업이 고객에 대해 파악한 것을 찾아내서 활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객과 상호작용이 언제 생겨요? 생긴 후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 교차 판매를 유도하는 후행의 성격을 가지고요. 판매 시점의 데이터나 웹사이트 클릭 자료나 그다음에 자동화된 세일즈 추적 등을 통해서 모니터링하는 게 CEM이고요. CRM 같은 경우는 고객 중심적 경험 향상을 위해서 시스템과 기술 및 단순화된 프로세스를 활용합니다. 그리고 고객에 대해서 느끼는 것을 파악해요. 어디 고객이 있는 곳에 가서. 그래서 어디에서 시작된다? 접점에서 시작된다. 고객의 기대와 경험 간의 차이가 있는 곳에 제품이나 서비스를 위치시켜요. 그래서 선행적이죠. 선행적 성격. 그래서 설문, 관찰, 그 다음에 타겟 고객 조사, VOC 이런 방법으로 고객의 정보를 경험을 수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우리가 나오는 게 후행인지 선행인지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접점에서 바로 시작하는지 상호작용이 생긴 후부터 시작하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이 방법이 시험 문제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세 가지 유형으로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고객의 경험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경험을 어떻게 제공할 건가? 수단이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많이 하는 게 광고죠. 광고로도 경험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나 기업의 내외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전달을 한다. 이때 기업의 홍보물이나 팜플렛이나 또는 뭐 보고서, 그 다음에 뭐 PR 캠페인 같은 경우는 광고죠. 그죠? 이런 것들로 우리가 전달을 하더라. 경험을 제공을 한다. 두 번째는 시각적이나 언어적 아이덴티티예요. 그래서 감각이나 감성이나 인지, 행동, 관계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한다. 이때 사용하는 게 뭐다? 로고, 그래픽 디자인 이런 것들이 해당된다. 그죠? 그 세 번째는 이제 제품의 외형을 이용한 경험을 제공한다. 그래서 여기서 디자인이나 포장 이런 것들로부터 상품을 진열하거나 판매 시점에 광고물에 사용될 브랜드 캐릭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경험을 또 제공할 수 있겠죠. 그죠? 그다음 네 번째는 이제 공동 블렌딩 경험 제공 수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휴해서 제공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요즘 최근에 가장 많이 하는 거는 드라마나 영화 속에 PPL을 추가하는 거. 그죠? 그래서 이벤트 마케팅이나 스폰서, 제휴, 공동 경영, 그다음에 라이센싱이나 PPL 그죠? 그 다음에 생활협동조합이라든가 캠페인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보시면 되고요. 경험 제공 수단 중에 가장 포괄적인 형태는 공간의 환경을 제공하는 거다. 소매 공간, 그죠? 그 다음에 웹사이트의 상호작용, 인터넷을 통한 통신, 상호작용, 구매 경험을 이제 변화시켜 주는 거. 가장 강력한 경험 수단으로 마지막으로 인적 요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인적 요소는 영업사원이나 판매사원, 그죠? 애프터 서비스 담당자라든가 기업 브랜드와 관련된 사람으로부터 경험을 제공해 준다. 그래서 다음 중 7가지 제공 수단에 해당하지 않는 거 당연히 나왔겠고요. 각각 연결하는 거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고객 경험 관리 5단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 경험을 관리하는 첫 번째 단계는 먼저 이제 경험 분석이 필요하겠죠. 그죠? 분석 단계에서는 소비자의 사회적, 문화적 맥락에서 기업 고객의 사업 맥락을 주시한다. 이 상황을 기반해서 고객의 경험을 분석하는 단계고요. 2단계에서는 고객 경험적 기반을 확립하는 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해당 상표가 주장하는 경험의 종류에 대한 위치화가 뭐예요? 포지셔닝이죠. 그죠? 그러니까 전달하려고 하는 가치 제안. 이 자체가 이제 포지셔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커뮤니케이션 해야 할 전반적인 실행 주제를 포함하는 전략을 수립한다. 그래서 이게 광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케팅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경험적 기반을 확립하고 난 다음에 3단계에서는 뭘 해야 돼요? 상표 경험 디자인을 해야 되겠죠. 그죠? 이때 로고 표식이나 포장, 소매 공간의 모습과 느낌, 광고, 그 다음에 카탈로그, 그 다음에 온라인에서의 경험적 플랫폼을 실행하는 단계가 3단계다. 3단계는 시험 문제 좀 잘 나오니까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4단계에서는 고객과 상호작용 접촉을 구축해야 돼요. 그래서 대면 접촉, 그러니까 점포내에 왔을 때
방문 판매, 호텔에 접수돼 웹사이트의 전자상거래 엔진, 그죠? 다양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극적이고 상호작용적인 고객 접점에서의 경험적인 플랫폼을 실행하는 단계다. 그래서 다양한 상황에 고객 인터페이스를 설계한다. 요 문장을 좀 키포인트로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 마지막 5단계에서는 이제 끊임없는 혁신을 한다. 신제품 개발하고요. 고객을 위한 창의적인 마케팅 행사의 경험적인 플랫폼을 실행하는 단계다. 그래서 순서대로 나열하는 게 시험 문제 나와요. 순서대로. 그리고 각각의 단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고객 가치 특성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 가치의 특성은 우리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동적성이다, 주관성이다, 상황성이다, 다차원성이다 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초창기에서는 고객 가치 특성에 대한 문제가 매우 자주 출제가 되었었는데 최근에 조금 뜸하긴 해요. 그래도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고객 가치의 특성은, 동적성은 어떤 의미냐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뭐예요? 가치가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 기준이나 소유 과정에 일어나는 변화를 강조하는 게 우리가 동적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고객의 가치는 모든 사람이 주관적이죠, 그죠? 객관적인 걸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고객 가치는 고객이 인식하고 느끼는 것으로 고객 가치에 대한 평가는 고객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 기준이다. 기억하시고요. 상황성은 가치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특정 상황으로부터 그 영향을 쉽게 받는다 의미로 상황성이다. 그리고 다차원적이다는 고객 가치 구동 요인이 다양성과 단계성이 있다.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빈도수가 높은 거는 동적성에 대한 설명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상황성. 요 2개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가치 특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치의 구성 요소로 파라슈라만과 그루에일이 제시를 했어요. 가치는 소비자가 느끼는 가치는 획득 가치다, 거래 가치다, 사용 가치다, 그 다음에 상환 가치라고 하는 거예요. 소비자는 금전을 희생을 해서 뭘 가지고 가는 거죠? 제품을 가져가는데 가치를 가져간다라고 하는 거죠. 금전을 희생해서 통해서 얻는 가치라 그래서 획득 가치. 그리고 우리가 쇼핑을 하면 어때요? 즐겁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래 가치를 주는 거. 사용 가치는 제품을 씀에 있어서 서비스의 효용성, 제품이나 서비스의 효용성이죠, 그죠? 그래서 효용성의 가치를 갖다 주는 게 사용 가치. 상환 가치는 거래 이후에 장기간에 걸쳐서 제공되는 잉여 가치라고 한다. 그래서 파라슈라만과 구리엘이 제시한 고객 가치 구성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고요. 그 외에 연결이 또 시험 문제 나오겠죠, 그죠?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고객 가치 등식, 고객 가치를 측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와 관련된 등식을 살펴보면 가치라는 것은 서비스 가격 플러스 서비스를 획득하기 위한 비용 전체에 제시된 결과물, 고객에게 플러스 가정상 품질에 의해서 우리가 가치를 측정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식이 시험 문제에 나와요. 가로, 그죠? 가로, 여기도 가로가 될 수가 있겠죠, 그죠? 해서 체킹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중에서 우리가 중요한 가정상의 품질, 특히 서비스 같은 경우는 가정상의 품질이 영향을 많이 미치죠, 그죠? 가정상의 품질 같은 경우는 결과물로 제시될 때 나타나는 부분이죠, 그죠? 그래서 전달되는 방식도 결과만큼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 가정상의 품질은 신뢰, 대응, 건의, 감정이입, 가시적 증거.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다 들어와 있죠, 그죠? 나머지 뜻은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가정상 품질에 해당하지 않는 거, 해당하는 거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없다? 당연히 있겠죠, 그죠? 그래서 신뢰다, 대응이다, 건의다, 감정이입이다, 가시적 증거다 해서 기억을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고객 가치 제한은 이제 포지셔닝, 기업에서 고객에게 뭘 하는 거예요? 이 제품이 좋다라는 걸 어떻게 어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광고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고객은 여러 개의 경쟁 상품이 있다라면 총 제공물과 총 비용의 차이 또는 비율을 따져본 후에 가장 매력적인 가치를 제공하는 공급자를 선택하겠죠. 그죠? 그래서 기업에서는 고객에게 가치를 제안해야 된다. 이 과정 자체를 우리가 포지셔닝이라고 한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그러한 가치를 측정하는 방법을 측정 지수가 고객 가치 지수예요. 그래서 CVI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체 설명이 시험 문제 나오니까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고객 가치 경영을 위해서 현재 고객 가치 수준을 측정하고 고객 가치에 핵심적 영향을 주는 요소를 발굴해 경쟁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가치 제안을 제공해야 한다라는 거고요. 구매 동기와 재구매 원인인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의 집중적인 투자와 자원 할당,
그죠? 할당하여 성과를 높일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투입 가격 대비 획득 효용의 크기를 측정하여 산출하며 고객이 제품을 구매하고 사용하면서 어떤 요소에 더 가치를 두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이 획득 효용의 크기가 키포인트예요. 요 가로 획득 효용. 이게 잠재 효용으로 아마 바뀌었을 거예요. 여기서는 한 문제 정도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 한 문제니까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측정의 단계는 1단계는 고객의 니즈 수집을 하고 분석, 그 다음에 2단계에서는 고객 가치 요소를 발굴하고요. 3단계는 추출된 고객 가치 요소를 활용한 리서치가 진행되고요. 4단계는 고객 가치 측정 모델에 의해서 현재 가치 수준을 측정하고 핵심 가치를 추출하는 게 필요하다. 5단계는 4단계를 바탕으로 고객 가치 컨셉을 도출하고요. 6단계는 고객 가치 향상을 위한 전략 가치를 도출을 한다. 이 5가지 단계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는 이제 수요 관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서비스 수요 관리는 이제 서비스가 재고로 보관하기 어렵다라는 가장 큰 단점이죠.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극복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수요 조절 전략으로는 일반적으로 가격으로 전략하는 경우가 있죠. 그죠? 가격은 가령 영화관에서 몰리는 시간대 외에 심야나 조조 할인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의 가격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상품을 다양화하는 거, 제공 시간대와 장소를 조정해서 우리가 조정하는 거,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소통해서 복잡한 시간을 분산시키는 작업을 한다. 그에 따른 전략이 예약 시스템과 대기 시간 관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비스 상품 구성은 우리 앞에 일반 제품 같은 경우도 핵심과 보조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핵심 서비스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욕구인 핵심 가치를 충족하기 위한 서비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시로 항공사는 상품 운송이 가장 핵심이죠. 그죠? 그 다음에 병원은 질병치료고요. 컴퓨터 회사는 컴퓨터 수리. 보조 서비스 같은 경우는 핵심 서비스 이용을 편리하게 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더 촉진시켜주는, 지원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이용 시 부가적으로 제공되는 문자, 메시지 이런 거, 음성 사서함 이런 것들이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조 서비스의 유형이 시험 문제 나오니까 여기서는 이제 기억을 하셔야 돼요. 러브락이 8가지로 제시를 했는데요. 이제 정보 요소가 있고요. 자문 상담 요소, 주문 접수, 그 다음에 접대나 환대, 그죠? 환대입니다. 그 다음에 안전 유지, 그 다음에 예배사항 요소, 대금 청구 요소, 지불 요소 8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시험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게 이거예요. 자문 상담 요소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 사례로 연결시키는 문제입니다. 정보 요소 같은 경우는 핵심 서비스, 보조 서비스에 대한 안내를 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제공 장소는 어디에서, 영업시간은 어때요, 가격은 어때요, 사용 방법은 이래요, 이런 것들. 자문 상담 요소 같은 경우는 서비스 사용에 관한 지도, 교육, 훈련을 해주는 거, 경영 기법이나 기술 자문을 해주는 거. 자문이란 게 있죠. 그죠? 개인적 상담, 조언, 충고, 감사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 그 다음에 주문 접수 요소에는 신청하고 주문 처리하고 예약하는 거. 접대나 환대 같은 경우는 이제 친절한지, 그죠? 그 다음 음료 제공, 대기시설의 쾌적함, 교통환경, 그죠? 그 다음에 안전 배려,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안전 유지 같은 경우는 이제 구매 상품의 임대물에 대한 배려예요. 포장. 안전하게 가게 하기 위해서 포장하거나 배달 설치해주는 이런 것들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동행한 사람 또는 사물에 대한 배려, 유아나 애완동물, 짐, 자동차에 대한 거. 그 다음 예외사항 요소 같은 경우는 특별주문, 그죠? 종교적인 준수사항이나 뭐 여러 가지 예외적인 거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 대금 청구 같은 경우는 정확하고 명확한 청구서 발송하고 제시하는 거. 이런 부분이 들어갑니다. 지불 요소 같은 경우는 이제 셀프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동전이나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 뭐 전자갈증, 삽입 이런 거를 조절해 주는 거. 그리고 직접 지불할 수 있는지, 현금 쓸 수 있는지, 아니면 카드도 쓸 수 있는지, 예금 계좌, 자동이체 뭐 이런 것들이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한번 보시면 8가지 유형 중에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는 거 어디에 해당될까요? 고객의 요구사항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 고객과 대화를 하고 고객 요구에 부합하는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을 의미한대요. 자문 상담 요소죠. 그죠?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서비스 가격을 측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책정을 해야 되는가 이거죠. 그죠? 우리가 가격 전략 같은 경우는 가격을 차별화하는 전략이 있고요. 묶음 가격 전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수 이용 할인 제도, 그 다음에 심리적 가격 이런 것들로 우리가 전략을 세울 수 있고요. 선도 가격이라든가 상층 흡수 가격 전략,
그다음에 시장 침투, 팽창, 로스 리더 이런 것들로 우리가 전략을 펼칠 수 있는데 가격을 차별화하는 전략 같은 경우는 시간에 따라서 구매 가격을 좀 나눠주는 거, 그죠? 차별화시키는 거. 그다음 고객의 연령대에 따라서, 직업에 따라서, 회원 여부에 따라서, 그리고 장소에 따라서, 구매량에 따라서 우리가 가격을 차별화하는 걸 가격 차별화 전략이라고 하고요. 묶음 가격 같은 경우는 이제 순수 묶음 가격 같은 경우는 개별적 구매가 불가능하고 그냥 묶음으로만 살 수 있는 거. 혼합 묶음은 떼서도 사고 묶음으로도 사고, 그죠? 그래서 서비스를 패키지로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도 있으면서 개별적으로도 구매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묶음 가격은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기억하시고요. 그다음 복수 이용 할인 제도 같은 경우는 기존 고객의 반복 구매 할 경우에 신규 고객을 유인하기 위해서 복수 이용 할인 전략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리적 가격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단수 가격이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오죠. 그죠? 품위 가격 같은 경우는 무조건 비싸게 판매하는 거. 단수 가격 같은 경우는 1,000원이면 우리가 자리수를 낮췄죠. 970원, 30원밖에 차이 안 나요. 보통 990원 이렇게 팔죠. 그죠? 얘를 단수 가격이라고 한다. 잘 나오니까 기억하시고요. 가격의 단계와 그 다음에 유인, 가격 형태로 심리 가격을 전략을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도 가격 같은 경우는 미끼 상품을 통해서 보완 상품을 판매를 활성화시키는 거. 그래서 지난번에 설명할 때 우리 전단지에 두부 100원 해서 미끼 상품으로 오게끔 만드는 게 선도 가격입니다. 일단 상충 흡수 가격은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기억을 해주시고요. 제품 도입 초기에 고가로 설정을 해요. 비싸게 팔아요. 그죠? 그래서 고소득층이 흡수가 된 후에 가격을 하락시키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상류층만 썼는데 중유나 하류 소득층에게 판매하는 전략이에요. 그래서 이걸 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도 시험 문제 나옵니다. 투자액을 조기에 회수할 목적이거나 수요의 가격 탄력도가 낮은 제품일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량 생산이 어려운 경우 사용할 수 있고요. 이제 비싼 가격, 고가격이 정당하게 받아들여지는 경우에 그리고 서비스의 법적 보호 또는 기타 이유로 경쟁사가 참여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제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상층 흡수 가격 전략이다. 그래서 빈도수가 좀 높으니까 기억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시장 침투 전략 같은 경우는 반대로 처음에는 낮은 가격으로 갔다가 자리를 잡으면 어떻게 해요? 점유율이 확보되면 점차 가격을 조정하는 전략이다. 팽창 가격 같은 경우는 세일 등에서 가격 범위만 정하는 마케팅이고요. 로스 리더 같은 경우는 고객을 유인하기 위해 그죠? 원가 이하 또는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판매를 해요.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어때요? 마이너스죠. 그죠? 그래서 미끼 상품으로 유인 상품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고수익의 상품의 구매를 유도해 전체 매출을 높이려는 가격 정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은 상충 흡수 가격 정책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로 해당하지 않는 걸 찾는 거예요. 뭔가요? 시장이 탄력적이면 되나요? 비탄력적이고 대량 생산이 어려워야 된다 그랬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가 어려워야 된다. 그래서 4번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성과 관리 개념을 좀 살펴볼게요. 조직에서 이제 성과 관리를 왜 하는가? 부분이죠. 그죠? 조직이 기대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영관리 체계를 우리가 성과관리라고 하죠. 그죠? 명확한 지표와 목표를 가지고 성과를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인 과정, 그죠? 하기 위한 지속적인 과정을 우리가 성과를 관리한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과관리에 3단계가 있습니다. 성과 기획하고 코칭하고 리뷰하는 단계예요. 그러면 순서보다는 시험 문제는 이제 각각의 단계가 시험 문제 나와요. 개개인의 역할과 책임 규명 단계는 기획 단계겠죠. 그죠? 그래서 개개인의 역할과 책임 규명하는 단계에 해당하는 것은 성과 기획 단계. 목표가 설정되어 측정할 지표를 개발하는 단계도 성과 기획 단계에서 합니다. 코칭 단계에서는 업무 수행에 대해 모니터링하여 코칭과 피드백을 제공하는 단계. 이렇게 연결하셔야 되고요. 수행을 위한 지속적인 코칭과 카운슬링 제공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리뷰 단계에서는 뭘 해야 돼요? 성과 목표 대비하여 달성된 성과 결과를 평가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뭐가 필요해요? 교육, 훈련, 카운슬링, 지도가 필요하다. 이게 필요한 단계는 언제다? 성과 리뷰 단계다. 그래서 각각의 단계 연결하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과 관리 단계에서는 나오는 문제가 좀 제한적이긴 해요. 그래서 그 점수 취득하기가 좀 편하겠죠. 그죠? 내용이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두 번째 과목 전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과목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